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환자들이 임상에서 실제 경험하면서 의문점이 들고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폐암 4기인데요. 랭라자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고요. 야채죽을 먹고 있어요. 뭘 더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그리고 차가버섯물을 끓여서 차로 늘 마시고 있어요. 이분은 아마 폐암 4기 랭라자 처방을 받아서 먹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적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폐암에는 표적치료제를 참 많이 써요. 근데 표적치료제가 항상 여러 가지 피부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오는 약이에요. 가볍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가 사기니까 암 자체가 심해서 힘든 건지, 아니면 이 표적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다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마 야채죽을 먹고 있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 같은데, 그리고 차가버섯물을 끓여서 마신다고 했는데, 뭐 차가버섯이 면역을 이렇게 높이는 그 다당책, 그 베타글루칸이 들어가서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니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어떤 그 체계적인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상태에서 하실 수 있다면, 만약에 랭라자라는 약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내성이 생기기 전에 몸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이 내성이 빨리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표적 치료제는 언젠가는 내성이 옵니다. 우리 표적제의 특징이 암세포를 100% 죽이는 그런 작용은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표적 치료제가 암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에 내 면역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 어떤 영양이라든지, 또 어떤 유전자를 갖다가 어떤 변이 된 유전자들을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잘못되어 있는 거, 교정돼야 될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고, 여기다 올려주시면 또 답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우리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병원 원장입니다. 간암 3기 환자입니다. 어떤 음식 먹으면 좋을까요? 차가버섯 먹어도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간암 3기니까 이제 주변의 림프절까지는 이제 간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암 경우에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그 간 기능을 좀 봐야 됩니다. 간 기능이 현재 좋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간암이 뭐 여러 군데 있어 가지고 간 기능이 안 좋다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가버섯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차가버섯이 면역을 올리는 효과는 좋아요. 근데 이 차가버섯이 모든 사람한테 면역을 다 올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환자분이 이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니 이게 차가버섯이 나한테 면역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이걸 검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또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간은 우리가 모든 어떤 음식이라든지 식품이나 먹었을 때 간을 통해서 해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아무거나 함부로 드셔서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권하고 싶은 게 꼭 검사를 좀 하셔가지고 간 기능 검사를 꼭 해서, 만약에 꼭 여러 가지 궁금하신다면 여기에다가 먹는 음식들을 적어서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계적인 답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각자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올리는가 못 올리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어떤 음식은 뭐 좋고 안 좋고, 간암이 좋고 뭐 유방암이 좋고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시겠다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그 검사가 잘 모르시면 여기다가 댓글에 남기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나라정 복용한 지 20일 됐는데 상황버섯 달인물 물처럼 마셔도 될까요? 지금 마시는 중인데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글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레나라 지금 아마 유방암 환자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상황버섯 달인물 물처럼 마셔도 될까요? 이게 버섯 종류는 되게 이제 면역을 아주 강하게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버섯 종류를 먹을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버섯이 면역을 강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자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버섯 종류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가 올라가지 않는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간 수치가 상승을 하면 잠깐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검사를 해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이것도 버섯도 나한테 정말 맞는 건지 검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는데 암 발생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우리 마늘이 항암 음식, 타임지가 선정한 항암 음식 제1번이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마늘이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이게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 100명을 했을 경우에 마늘이 아주 면역을 높이는 걸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는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그러면 되게 뭐냐면 10명을 했을 때 6명, 7명은 효과가 좋은데 3명, 4명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라는 게 이렇게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 환자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마늘뿐이 아닙니다.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가지를 먹어가지고서 암이 나왔다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가지가 한번 품귀된 적도 있었죠. 참 그 해프닝이었지만, 가지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분을 많이 따라가요. 뭐가 좋다 그러면 하는데, 그래서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마늘 아까 내가 6명에서 7명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마늘을 먹는 분이 있다면 내가 6명, 7명에서 포함이 될지 3명, 4명에 포함이 될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마늘을 먹는데 암 발생률이 점점 올라간다. 이 올라가는 것은 마늘 하나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저렇게 올라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에 하나죠. 하나지, 이게 암을 갖다 이걸 먹으면은 다 암을 예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암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암물질하고 접촉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TV라든지 전자제품 많이 하면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TV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빛 자체가 어떻게 수면을 방해를 해요. 수면을 방해해가지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이 복잡해져요. 생활이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잠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음식 습관도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회식을 하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음식을 먹어야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암이 올라가는 거지, 마늘을 많이 먹는데도 왜 암이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마 조금 개념이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미료가 만들어 있는 음식을 빼면 먹을 게 너무 없네요. 맛소금이나 참치액 정도 조미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 조미료 하면은 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조미료 쓰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되게, 근데 밖에 나가면 다 조미료를 쓴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맛이 있는 집을 가잖아요. 맛이 없는 집 잘 안 가죠. 근데 맛이 있는 집은 조미료를 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조미료에 많이 젖어 있는데 집에서는 상당히 피해요. 대부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피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럼 이제 집에서라도 이제 줄인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어떤 맛소금이라든지 또 여기서 설명해 참치액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뭐 조금 하는 것은 상관은 없죠. 하지만 이 맛소금이나 참치 액젓이나 제일 중요한 건 나트륨이 되게 많아요. 그죠? 나트륨이 너무 많은 부분들은 양을 많이 줄여서 쓰고 또 이런 부분까지 안 쓰다 보면은 정말 집에서 밥을 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가지고 집밥 먹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또 특히 우리 암 환자분들은 입맛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밖에 나와서 먹으면 잘 먹죠. 근데 또 집에 돌아오면 이제 더 안 먹게 돼요. 약간의 맛을 내는 요즘에는 천연 조미료들이 많이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어떤 맛소금이나 참치 액젓 뭐 조금씩 쓰는 건 괜찮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암인데 도가니탕을 먹어도 될까요? 이 도가니탕은 사실은 이게 이제 콜라겐 성분을 먹기 위해서 이제 도가니탕을 먹는 겁니다. 되게 이제 우리 동물이 가지고 있는 연골이죠, 연골. 연골을 먹는 건데 이게 콜라겐이 많아요. 그래서 도움은 되는데 이게 이제 콜라겐이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암 환자한테 권하는 게 상어 연골을 가지고 만든 것을 암 환자들이 많이 먹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원래 상어가 이렇게 암이 없어요. 암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상어 연골을 그 제품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연골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도가니탕이 콜라겐이 많으니까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네요. 하지만 이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동물성 여기에 보면 육수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동물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육수에 우러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안에는 뭐 포화지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데 그 육류가 가지고 있는 성장 호르몬이나 뭐 항생제나 이런 부분들을 우러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가니탕 중에서 도가니만 이렇게 딱 먹는 경우는 그렇지만 너무 육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조금 먹는 것은 콜라겐은 원래 암을 이렇게 감싸서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고요. 또 우리 암 환자분들이 보면은 영양이 부족해서 뼈라든지 이런 관절이나 이런 게 약해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들어가는 육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방을 섭취한다고 할 때 기름기가 있는 육류인지 식용유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요. 이게 우리 환자분들이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암 치료할 때 케톤식이라는 게 있어요. 케톤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암세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대사를 해요. 근데 지방을 잘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줄이고 지방을 준다. 이제 이게 케톤식이거든요. 암세포는 굶고 내 정상세포는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때 쓰는 이제 지방을 어떤 것을 쓸 건지 예전에 맨 처음에 케톤식이라는 게 막 나왔을 때 그분들이 케톤식을 막 강조를 하고 할 때 어떤 걸 했냐면요. 베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돼지 비계라든지 막 이런 것을 막 주로 많이 먹고 이리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오히려 케톤 시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지만 이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 같이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 지방에서는 지방은 오메가3가 많은 것을 쳐요. 오메가3 그 다음에 오메가9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그 다음에 또 오메가7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하거든요. 그럼 안 되는 지방은 뭐냐? 트란스 지방이에요. 트란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에다가 특히 불포화 지방산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란스라는 타입으로 분자 구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트란스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란스 지방이에요. 그래서 트란스 지방은 되게 튀김, 그 다음에 전,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런 트란스 지방이 많이 있거든요. 트란스 지방이 좋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공육 속에 있는 지방들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의외로 식용유가 되게 오메가6거든요. 오메가6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우리 몸 안에 세포 구성 주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을수록 세포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암도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식용유는 대부분 오메가6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오메가3. 오메가3는 대개 아마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의외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이고 어때요? 몸에 내 효소를 가지고 분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의외로 지방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특히 유익균들이, 좋은 균들이 이거를 단순 지방산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뷰티릭산이나 뭐 프로피오네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꾸거든요. 근데 특히 이 중에서 뷰티릭산은 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H닥이라는 암을 줄기세포 쪽으로 바꿔가는 이 유전자를 꺼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뷰티릭산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단세지방산이에요. 이게 지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식이섬유가 일종의 지방산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고지혈증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바뀌면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암세포가 그대로 에너지를 쓰기도 하지만 또 남았을 경우에 중성지방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식이섬유는 오히려 우리 몸 안에서 뷰티릭산이라는 암도 억제하고 좋은 지방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도 일종의 지방을 많이 먹는 개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식이섬유는 또 어때요? 내 장을 좋게 해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배변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발암물질들을 같이 끌고 나가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방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지방들보다는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메가3가 많은 거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것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좋은 지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 댓글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뭐 항암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혈소판은 어떻게 올릴 수 있나요? 사실 우리 항암하게 되면 특히 세포독성 항암제 쓰면 백혈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치도 떨어지고 혈소판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을 어떻게 올리는가? 혈소판이 우리가 보통 이제 10만 이하로 내려가면 이게 이제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지혈 문제입니다. 그런데 5만 이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자연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살짝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출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소판이 너무 떨어지면 항암을 중단합니다. 우리 항암을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 보통 이제 3주 간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쉬는 동안에 혈소판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음식으로 올리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안 되면은 뭐 수혈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환자분들이 하는 것은 음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혈소판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는 음식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호박 같은 경우, 밀사, 우리 씨앗 종류 있잖아요. 씨앗 종류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과류 같은 것도 혈소판을 올릴 수 있고 오메가3가 많은 생선류도 이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파파야라든지 이런 과일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이제 음식 중에서 만약에 내가 혈소판이 떨어지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겠고, 근데 그래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어때요? 수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아니면은 항암을 좀 늦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혈소판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다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서 백혈구 올리는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항암 날짜를 조금 늦추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혈소판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이 미리 조금씩 항암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백혈구 올리는 음식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미리 조금 이런 부분들을 섭취를 한다면 항암을 제 시간에 이렇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 댓글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방암 3기고 항암 8차 하셨고 그 다음에 수술 방사선 20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침 식사를 당근, 사과, 양배추, 레몬 조금, 비트, 케일, 바나나, 삶은 서리대 콩을 아침에 믹서기에 갈아서 400g, 아마 400cc를 말하는 것 같아요. 400cc를 먹고, 월요일부터 요가 주 2회, 라인 댄스 3회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3시간씩 2회 정도 임도길 천천히 동영상 들으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줄여야 할지 더 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항암하고 부은 거랑 살찐 것을 10kg 정도 다이어트 했습니다. 현재 아리미덱스 정과 그 다음에 디카맥스 처방 받고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메가3, 비타민C 1000mg, MSM 1000mg, 밥은 점심 저녁 2끼 소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BMR이라고 되는데 아마 BRM 270을 말하는 것 같아요. BRM 270 추가로 먹어야 할까요? 아주 길게 본인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써 놓으셨는데, 제가 여기까지 좀 짚고 그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아침에 이게 야채 그 믹스를 갈아 가지고 주스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400cc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통 머그컵으로, 조그만 머그컵이 200cc고 큰 컵이 250cc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주스를 먹고 있는데 250cc 먹으면 되게 힘들어요. 우리 환자분은 내가 이제 암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걸 참고라도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이걸 두 번으로 나눠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cc씩 뭐 아침에 먹고, 아니면 점심 때나 그 후에 또 200cc를 먹고, 이러면 먹기가 좀 더 편하시겠죠. 그러니까 막 욕심을 내 가지고 한꺼번에 이거 다 먹는 건, 이렇게 다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도 좀 부담이 가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요가를 주 2회를 하고 라인 댄스를 3회 하고, 또 주 2회 정도 임도길을 걷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3시간 2회 정도. 사실 운동은요, 적절하게 적당한 시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이게 과잉이 되면 운동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무조건 좋다면, 우리 운동선수들은 암에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동이라는 게, 운동선수들은 되게 어때요? 우리 일반인들보다는 약간 강도가 세죠. 그리고 극단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우리 암 환자가 3시간 동안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이라기보다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운동에 아주 그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운동을 막 몇 시간이고, 또 아침에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에 하고, 그래가지고 뭐 만보기를 해가지고 2만보 3만보를 걷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10,000보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00보 같으면은요, 우리 암 환자들이 걷는 거리로 따지면 한 6km 됩니다. 6km 정도면 하루에 충분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걷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근육을 또 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중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근력 운동, 좀 강도를 높이는 운동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라인 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무리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요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근골격계 손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중에서는 가장 무리가 안 되게 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그런 요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10kg 정도 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세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암 환자들이 내가 원래 체중이 많이 나가서 비만이어서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서 막 살을 빼려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항암 치료하고 있는 동안에 살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조를 하는 이야기를 다이어트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강제로 빼는 거거든요. 이 강제로 빼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제로 빼게 되면 어디에선가 내 몸에서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살을 찌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달리 말하면 운동을 좀 많이 해서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길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일 수는 있죠. 근데 근육까지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져버리게 되면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놀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그날 음식을 사실 암세포하고 가장 많이 나눠 먹는 게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가요. 근육이 많으면 암세포가 가져갈 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도 빼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쪄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막 무리하게 빠져도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걸리기 전에 내가 체중이 몇 킬로였는데 암 걸리고 난 후에 몇 킬로가 줄었다. 그러니까 내가 암 걸리기 전에 체중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을 앓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체중이 내 생리적 반응으로 해서 내가 먹고 있는 아주 나한테 적절하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 체중을 다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막 빠진다 그러면 암이 악화될 경우에 빠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같으면 체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체중이 적게 나간다 해갖고 막 많이 먹는 분들 계세요. 내가 체중 올리기 위해서 고기도 먹었다 뭐도 먹었다 뭐 하루에 뭐 3끼가 아니고 4끼 5끼를 먹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살을 찌려고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고 살을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오메가3, 비타민C, MSM 이걸 먹고 계신다.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점심, 저녁 두 끼 소식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식사는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적게 먹거나 다른 아주 가벼운 정도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먹는 방법보다는 아침, 점심을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 암을 비롯해서 어떤 대사질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먹는 사람이 더 잘 생긴다고 그래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혈압이나 대사성 질환 온 사람들이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아침은 굶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아침, 점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BRM270을 추가로 먹어야 될까요? BRM270 효과는요, 다른 것보다도 유전자 조절입니다. 유전자. 우리 이제 암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암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평소 때는 예를 들어서 세포를 하나만 만들으라고 신호를 주는데 암세포가 되면 이 유전자가 변이가 와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하나가 필요한데 10개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버리거든요. 이게 암이에요. 하나만 필요한데 10개를 만들기가 그만큼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변이된 유전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이되는 유전자를 끄는데 이 원래 BRM270이 그럴 목적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드셔도 크게 뭐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램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셨네요. 이제 우리 램 검사는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이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혈액을 뽑아가지고 NK세포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넣어줬을 때 NK세포가 기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는가 그걸 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맞춤형 항암 음식을 찾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반적인 그 식품을 찾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검사한 사람의 면역을 높이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들인가 그걸 찾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NK세포하고 암세포를 넣어주고 여기에 음식을 가했을 때 평소 때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음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를 보는가 하는 그걸 보는 검사고, 실제 배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 가짓수에 맞춰서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줘요. 내가 어떤 음식을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 그 음식에 대해서 각각의 배지에서 이 음식이 얼마만큼 NK세포를 자극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하는 검사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가지고 암에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소에 먹은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먹었던 음식 속에는 내 거 면역을 낮추는 것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높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먹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암에 좋다는 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뭐 방송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서 보니까 뭐가 좋다더라 하는 부분들, 그러면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또 일부 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이게 검사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체크된 음식들이 저쪽에 검사기관에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인다, 높이지 못한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또 높이면 얼마만큼 높이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검사는 우리가 검사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액 검사는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어떤 체질을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랭 검사를 하게 되면 장점이, 우리가 굳이 막 책을 보면서 뭐 항암 음식 찾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맞는 내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점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마다 뭐 마늘 같은 경우는 뭐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항암 음식 제1번이거든요. 그렇지만 마늘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 검사를 해보면 맞는 게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면역을 높이는데 한 3명에서 4명 정도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요. 음식마다. 그래서 음식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100이면 100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음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랭 검사라는 것은 혈액으로 하는 거고, 내과 NK세포의 기능을 보는 거고, 면역을 높여주는 음식을 찾아주는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 높으면 신부전 4, 5기 환자는 먹으면 안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예,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요, 칼륨 배출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몸에서 혈액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결과적으로는 칼륨 수치가 더 높아지죠.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구마만이 아니거든요. 칼륨이 많은 음식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뭐 비트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뭐 키위나 뭐 여러, 특히 야채 종류 속에 감자 같은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칼륨이 많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칼륨이 많지만 그 외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칼륨이 많은 음식을 잘 모른다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칼륨이 많은 음식이라고 치면은 어떤 음식이 쫙 뜹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가능한 한 피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갑상선 수술 후 11월 방사선 치료 대기 중인데 플레인 요거트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갑상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대기 중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동위원소를 치료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오드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화된 이제 요오드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이때 요오드가 흡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요오드가 없는 식사를 동위원소 치료하기 전에는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에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게 이때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플레이트 요거트 속에는 그렇게 요오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해조류가 이제 요오드가 많잖아요. 뭐 미역이라든지 김, 그리고 뭐 다시마, 이런 부분들에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그 주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 그 플레인 요거트 성에는 그렇게 요오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많지 않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요오드 개념 외에도 그 암 환자가 어떤 유제품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 부분을 원하는 답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유 제품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떤 데 보면은 우유를 먹으면 좋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안 좋다 이런데, 이 우유라는,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막 태어난 송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나온 젖이에요. 주 목적이 송아지를 영양을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성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성장이에요. 성장은 환자들이 먹었을 때, 우리 암 환자들이 암세포 성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우유가 성장을 시킨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성장을 시키는 성분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유가 아닌 것 같고, 또 우유 속에는 이런 암에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유전자 단백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IGF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요소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엠토르라고 하는 유전자 단백질도 있어요. 엠토르는 세포 안에다가 막 포도당을 막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유전자 단백질이에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암을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 RNA 20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자면은 우유는 암세포에 그리 도움이 안 되고, 또 하나 카제인이잖아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이 카제인은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단순히 우리 소화 안 돼서 영양 보충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렇게 해서 장 내 세균 균주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장 점막을 손상을 줘서 면역도 떨쳐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암 환자들한테 우유를 먹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한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송아지가 막 태어났을 때 송아지는 아주 외부 균이라든지 이런데 감염에 대해서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이 우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런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뮤노글로빈 A라는 성분과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송아지를 보호해주는 면역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보자면 우유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유가 좋다, 어떤 부분에서는 안 좋다. 이게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부분이 이 우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환자분들한테 아주 내가 우유를 좋아하고 소화를 잘 시키고 또 카제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먹는 것은 괜찮아. 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크게 권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우유에 대한 이 카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소화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뮤노글로빈 A나 락토페린이라는 이게 가지고 있는 암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실은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전적으로 그리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유를 꼭 먹어서 우리 암에 도우는 대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또 질문 하나가 아마 비트하고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원장님, 빈맥인 사람도 마셔도 되나요? 55에서 56 사이에 맥박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인데, 사실 55에서 56 사이에 나오는 맥박 같으면은 아주 빠른 맥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심장하고 관련을 한다면 사실은 심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동물성이 훨씬 더 많죠. 식물성에서는 신경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대개는 보면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영양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을 자극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빈맥이라 해서 맥박이 50에서 56 같으면 그게 빠른 맥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드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미료가
안 들어있는 음식을 빼면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맛소금이나 참치, 액젓 정도의 조미료는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환자분들 그렇지 않아도 치료하면은 입맛 없잖아요. 항암하게 되면은 참 먹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에 대해서도 미각이 전부 변해가지고 참 먹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하다 보면은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아마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부분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크게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 나눠야 되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될 부분을 어쩌다 한번 먹어서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너무 이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생각해서 먹을 것 안 먹을 것을 구분하지, 어쩌다 한번 먹는 것,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렇게 민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이에요. 환자가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회전 돌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간식으로 뭐 여러 가지를 막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뭐 빵도 두신 분들도 있고 뭐 감자도 두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야, 안 먹어야죠. 근데 어쩌다 한번 먹는 건 어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그랬죠.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먹어라. 왜? 이거 한번 먹어서 손해 보는 것보다 내 심리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이걸 못 먹었을 때는 내 몸 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먹는 것을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개 액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참치 액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그리고 맛소금 같은 경우에도 소금기가, 맛소금도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은 소금을 많이 먹으라겠다, 그래서 소금을 일부러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가능한 안 먹어야 되겠다, 아예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신 분은 맛소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개 우리 이게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죽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염 속에는 사실은 나트륨, 소금 성분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대나무를 통해서 이걸 구워 가지고 태우죠. 태워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이 계속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소금에 섞여 들어가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소금 성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맛소금은 어떤 일반 천일염에다가 맛을 내는 성분들이 약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쓰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내가 어쩌다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너무 막 내가 생활이 짜증이 나, 음식 먹기도 힘들어, 근데 내가 이걸 먹으면 한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럼 한번 먹어야죠. 그래서 너무 완전 칼로 딱 쪼개서 이거 이렇게 나누는 이런 방식보다는 크게 생각해서 안 먹는 거,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 먹고 싶으면 한 번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항암 치료 중입니다. 공복에 사과즙에 꿀을 타서 먹으면 안 되나요? 궁금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사과를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제 사과에다가 꿀을 넣었어요. 근데 이리 되면은 가장 큰 부분이 뭘까요? 너무 많은 단당류가 들어오는 거죠. 꿀이나 사과즙에 있는 과당은 다 과당입니다. 근데 과당은 포도당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이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 포도당하고 같이 암세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 과당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만큼의 속도는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과당도 암세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도 아닌 사과하고 꿀을 같이 넣었어요.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도 우리가 되게 껍질만 먹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과즙은 피하라 하는데, 꿀은 완전히 과당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꿀을 항암하는 동안에 꿀을 먹게 되면요, 당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꿀은 잘못하면은 위장장애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암이 아닌 분들도 꿀을 조금 많이 먹으면 속이 보대끼잖아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훨씬 더 버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과당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네랄 물은 생수, 정수기물, 수돗물, 어느 물을 먹어야 좋은가요? 전에도 제가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물은 이게 미네랄,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약수를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생수로 해서 이제 판매돼서 나오는 거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정수해서 먹는 물은 정수하는 과정에 미네랄이 많이 걸러져 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역삼투하고 완전 방식을 쓰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증류수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보면은 역삼투압 방식에다가 약간 삼투압 방식을 섞죠. 그래서 미네랄이 약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수에 이제 소독을 한 개념이 있죠. 되게 이제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불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우리 몸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구분하자면, 가능한 한 먹을 수 있는 물은 저는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 생수나 이런 부분들, 약수. 근데 약수는 사실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수 같은 경우는 우리 토양에 칼슘이 석회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물 자체가 칼슘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수 같은 경우에 떠다 놓고 나면 밑에 하얗게 깔리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석회색이 많아서 그렇거든. 근데 이런 석회색이 많은 물은 칼슘이 많아져서 사람을 다운시켜요. 기분을 다운시키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적게 이렇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약수나 이런 부분들에는 약간 석회석, 칼슘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우리 강의하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 했어요. 되게 약수 들어가는 분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떠오면 운동 삼아서 또 오기는 하지만 와서 먹는 거는 젊은 친구들한테 주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생수,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에는 되게 이제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칼슘을 좀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생수는 한국 제품이 좋아요. 외국 제품들은, 특히 서양 유럽 쪽에서 넘어온 제품들은 또 그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 과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다운시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품에는 칼슘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첨가된 제품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에너지가 효력이 떨어지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은 그건 또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한국 사람은 한국 제품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 잘 없죠. 대부분 다 정수를 해가지고 먹죠. 그래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경우에는 불소 문제가 있습니다. 불소. 그리고 수돗물은 상수원을 수도관을 통해 오면서 거기에서 어떤 묻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불순물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수기 물로 먹게 되잖아요. 정수기 물을 먹는 경우에는 미네랄 부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물만 오랫동안 먹었던 분들은 저희가 어떤 미네랄 보조제를 같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미네랄 부족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권하는 부분은 생수를 먹는 게 오히려 안 낫나 그렇게 생각합니다.